차서연은 만족스러운 한숨과 함께 노트북을 닫았다. 화면에는 지난 3주간 공들여 협상한 수십억 원짜리 계약의 최종 확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피로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행복감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흘낏 보았다. 거의 밤굿이었다. 민준 씨, 이제 퇴근하고 있겠네. 미소가 번졌다. 이 성공을 집에서 함께 축하해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은 몇 배나 더 달콤하게 느껴졌. 무엇보다도 이 성공은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기대하던 여행을 떠나기 전 스스로에게 설정한 상상 속의 결승선과도 같았. 뉴욕 허니문. 그 두 단어는 서연에게 마법처럼 느껴졌다. 잠들지 않는 도시, 모든 꿈과 야망의 중심지. 그 도시는 그녀가 동경하는 모든 것, 즉 에너지, 노력, 그리고 끝없는 화려함을 상징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지난 2년간 그녀의 하루하루를 웃음과 편안함으로 채워준 남편, 김민준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고 서연은 그들의 허니문이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사랑을 위한 그녀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녀에게 사랑은 계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충분히 가졌고 민준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세세하게 여행을 계획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다. 그녀는 평범한 항공편 대신 대륙을 횡단하는 내내 프라이버시와 편안함을 약속하는 최고의 항공사 비즈니스 클래스 2 좌석을 예약했다. 숙소를 위해서는 며칠 밤낮으로 리서치를 한 끝에 마침내 더 플라자 호텔의 호화로운 스위트룸을 선택했다. 가을 팔레트로 물들기 시작한 센트럴 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이 있는 웅장한 럭셔리의 상징. 그녀는 민준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 눈앞에 펼쳐진 뉴욕의 전경과 물들어가는 나무숲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했다. 여행 일정 또한 젓갈색 가죽 노트에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다. 첫째 날에는 센트럴 파크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호수에서 보트를 빌릴 생각이었다. 저녁에는 콜럼버스 서클의 매혹적인 전망을 자랑하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퍼 세피얼 SE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었다. 둘째 날, 가장 인기 있는 브로드웨이 공연 티켓도 이미 그녀의 손에 있었다. 물론 맨 앞줄이었다. 셋째 날에는 개인 헬리콥터 투어로 맨해튼을 하늘에서 조망한 뒤 5번가에서 광란의 쇼핑을 즐길 계획이었다. 그녀는 방문할 부티크 목록까지 만들어 두었다. 모든 디테일, 모든 순간이 평생 지속될 추억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되었다. 반면 민주는 놀라울 정도로 지지적이고 열정적으로 보였다. 서연이 계획의 새로운 디테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눈은 반짝였다. 자기는 정말 최고야. 어느 날 밤 브로드웨이 티켓 예매 확인 페이지를 보고 있는 서연을 뒤에서 껴안으며 그가 말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야. 우리 허니문은 전설이 될 거야. 그 달콤한 말들, 그의 따뜻한 포옹, 모든 것이 너무나 진심으로 느껴져 서연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민주는 마치 그녀 자신의 행복을 비추는 거울처럼 그녀가 느끼는 모든 열정을 같은 강도로 되돌려주는 듯했다. 하지만 만약 서연이 조금만 더 예민했다면, 만약 그녀가 사랑과 행복에 너무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그 완벽한 표면 아래의 작은 균열들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몇 가지 이상한 점들, 사소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여러 가지 합리화로 그것들을 무시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주 동안 민준의 직장 동료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의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 것. 종종 저녁에 쉬고 있을 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액정을 흘끗 보고는 순식간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가
이내 서연을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잠깐만, 자기야. 박진우 대리네. 새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러고는 발코니나 서재로 걸어가 문을 닫고 거의 속삭이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다. 치열한 기업 세계에 익숙한 서연은 그저 민준이 자신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약간의 자부심마저 느꼈다. 비록 그의 월급이 서연의 수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니 월급이 그리고 여행 가방에 대한 그의 이상한 요청도 있었다. 어느 주말 그들이 가져갈 옷을 고르기 시작했을 때 민준이 갑자기 아무렇지 않은 톤으로 말했다. 자기야, 우리 빈 캐리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뭐 하려고? 우리 수화물 한도는 충분하고도 남아. 민준은 작게 웃으며 서연의 뺨을 사랑스럽게 꼬집었다. 바로 그거야. 그 추가 캐리어는 돌아올 때를 위한 거지. 자기 쇼핑한 것들 다 담으려면 5번가에서 자기가 정신 못 차릴 거 아는데. 그리고 부모님이랑 회사 동료들 선물도 사와야 하잖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지. 안 그래? 그 아이디어는 너무나 달콤하고 사려 깊게 들렸다. 서연은 감동했다. 민준이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다니. 그는 그녀를 너무나 잘 이해했다.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는 동의했다. 은색의 중간 크기 캐리어 하나가 그들의 준비 목록에 추가되었다. 텅 빈 채로 방구석에 서서 서연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의 말없는 증인이 되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큰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서연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단골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주문하고 촛불과 비싼 레드와인 한 병으로 식탁을 꾸몄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따뜻한 포옹과 승리의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오늘 밤 축하할 일이 있어. 서연이 속삭였다. 민준은 그녀의 포옹에 화답하며 그녀의 이마에 깊게 입을 맞췄다. 내 아내가 최고인 건 알고 있었지. 그가 말했. 그들은 식사를 하고 웃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허니문 계획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다. 민준은 심지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닉스 농구 경기를 보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기도 했다. 그의 열정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넘쳐 흘러서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피로감마저 깨끗이 쓸어버렸다. 그날 밤 민준의 품에 안겨 잠이 들면서 서연은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다. 그녀는 남편의 미소 뒤에 모든 달콤한 말과 사랑 가득한 시선 뒤에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된 잔인한 배신이 그렇게나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느끼는 행복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잠시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출발 며칠 전 밤. 아파트는 고요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적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멜로디를 만들었다. 그들은 막 함께 요리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이어서 본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두 사람을 마음껏 웃게 만들었다. 서연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모든 준비는 끝났. 그들의 캐리어는 거의 다 채워졌고 여권과 비자는 서랍 안에 잘 보관되어 있었으며 휴가의 설렘이 아파트 구석구석에서 느껴지기 시작했다. 영화가 끝난 후 민준이 크게 하품했다. 나 먼저 잘게, 자기야. 내일 긴 휴가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아침 회의가 있어. 그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럼 푹 쉬어. 난 이거 잠깐 정리하고 따라 들어갈게.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 민준이 침실로 들어간 후 서연은 테이블 위에 남은 팝콘과 컵을 정리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다. 밤의 고요함을 즐기며 잠들기가 아쉬웠다. 여전히 그들의 여행을 상상하며 너무나 설렜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녀는 노트북으로 마지막 몇 개의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트북이 서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일어나기가 너무 귀찮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커피 테이블 위에 슬립 모드로 놓여있는 민준의 노트북이 들어왔다. 민준은 종종 노트북을 거기에 두곤 했다. 서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대로 전원을 꺼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은색 노트북을 집어들고 열었다. 화면이 즉시 켜지며 민준의 깔끔한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비밀번호는 없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적어도 서연은 그렇게 믿었다. 몇몇 애플리케이션이 여전히 열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여러 탭이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와 이메일 앱도 있었다. 서연의 원래 의도는 그저 시스템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이 우연히 열려 있는 이메일 앱의 제목 한 줄을 포착했다. 그 글자는 마치 화면에서 튀어나와 그녀의 눈을 찌르는 듯했다. 예약 확인 호텔 인디고 로어 이스트 사이드 뉴욕. 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뭔가 이상했다. 그 호텔 이름은 생소했다. 그녀는 자신이 예약한 호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더 플라자. 그녀는 몇 달 동안 그 호텔을 꿈꿔왔다. 잠시 동안 그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었다. 어쩌면 스팸 메일이거나 우연히 뉴욕에 갈 일이 생긴 민준의 직장 동료를 위해 대신 예약해 준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망설이며 커서를 움직였다. 그녀의 일부는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라고 방금 본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른 일부, 그녀를 날카롭고 꼼꼼한 사업가로 만들어준 그 일부는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위험 경보를 느꼈다. 호기심이 망설임을 이겼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그 이메일을 클릭했다. 이메일의 내용이 화면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그녀가 읽는 모든 단어는 그녀가 지금껏 쌓아온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망치질과 같았다. 이메일은 유명 여행 사이트에서 보낸 유효한 예약 확인서였다. 호텔 이름은 분명히 호텔 인디고 로어 이스트 사이드였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날짜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날짜는 그들의 허니문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다. 그녀의 눈은 계속 아래로 움직이며 가장 중요한 디테일, 모든 것을 결정지을 그 디테일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투숙객 이름, 이지아, 지아. 그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지아, 민준의 직장 동료. 민준의 회사 행사에서 몇 번 마주쳤던 여자. 그녀에게는 항상 상냥하게 미소 짓던 여자. 하지만 민준을 바라볼 때의 눈빛은 항상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여자. 민준이 평상시 대화에서 종종 언급하던 여자. 지아 씨가 보고서 마무리하는 거 도와줬어. 또는 지아 씨가 새 프로젝트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 서연은 항상 그저 평범한 직장 동료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이름이 뉴욕의 한 호텔 예약 확인서에 적혀 있었다. 그들의 허니문과 똑같은 날짜에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졌다. 이것은 우연일 리가 없었다. 로어 이스트 사이드는 더 플라자가 있는 미드타운 맨해튼에서 그리 멀지 않았. 너무나 많은 우연이 마치 하나의 계획처럼 느껴졌다. 민준이 준비하자던 추가 캐리어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가 하던 비밀스러운 전화들, 중요한 프로젝트. 모든 것이 갑자기 끔찍한 패턴을 형성했. 뻣뻣해진 손가락으로 서연은 브라우저의 새 탭을 열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검색창에 이지아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그 여자의 계정은 비공개가 아니었다. 서연은 그녀의 프로필을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사진들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을 보여주었다. 회사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 많았고 그중 몇몇 사진에는 민준도 있었다. 한 단체 사진에서 서연은 예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을 발견했다. 민준의 손이 지아의 등 뒤 허리에 놓여 있었다. 그저 직장 동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친밀한 제스처였. 서연의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다. 그녀는 계속 스크롤하며 더 많은 단서를 찾았다. 몇 주 전 지아가 올린 게시물을 발견했다. 커피잔 사진과 함께 꿈의 도시에서 펼쳐질 위대한 모험을 위한 카운트다운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 게시물이 올라온 날짜는 서연과 민준이 출발 날짜를 확정한 지 불과 며칠 후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추악한 시나리오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의 남편,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그녀가 호화로운 삶을 보장해준 그 남자가 사실은 그들의 허니문의 내연녀를 데려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더 플라자에서 그녀와 함께 지내면서 지아는 다른 호텔에서 기다리게 할 작정이었을 것이다. 민주는 아마 비즈니스 미팅이나 오랜 친구 만나기 같은 핑계를 대고 몰래 빠져나가 지아를 만날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서연의 등 뒤에서 서연의 돈으로 함께 뉴욕을 즐길 것이었다. 날카로운 고통이 서연의 가슴을 관통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숨쉬기조차 힘들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느꼈던 사랑, 신뢰, 행복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자리에는 너무나 깊은 배신감이 들어찼다. 눈물이 눈꺼풀에 고이기 시작했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고통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될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가 뱃속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 분노가 고통을 대신해 민준에 대한, 지아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눈이 멀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켜져 있는 노트북의 불빛만이 그녀를 비췄다. 그녀는 모든 추억, 모든 대화, 민준의 모든 손길을 되감아 보았고 이제 그 모든 것이 가짜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미소는 가면 같았고 그의 달콤한 말들은 독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 같고 순진하고 모욕당했다고 느꼈다. 그녀가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사실 그녀의 배를 침몰시킬 준비가 된 해적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울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민준과 대면해서 그에게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차서연, 폐허 속에서 스스로의 제국을 건설한 여자였. 그녀는 배신자 한 명이 그것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민준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그녀는 기꺼이 그 게임에 응해줄 것이다. 그녀는 이 판을 뒤집을 것이다. 그녀는 민준과 그의 내연녀가 계획했던 꿈의 허니문이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악몽으로 바뀌도록 만들 것이다. 그날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산산조각 난 마음과 강철처럼 날카로워진 정신으로 서연의 머릿속에서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 뉴욕은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의 증인이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계획이 파멸하는 무대가 될 것이었. 다음 날 아침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자동 커피 머신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도 같았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온 세상이 축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 단 1분도. 그녀는 소파에 앉아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날뛰도록 내버려 두었고 노트북 화면에서 빛나는 배신의 증거가 그 곁을 지켰다. 침실에서 민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새벽녘에 마침내 흘러내린 눈물 자국을 지우고 앞으로 며칠 동안 그녀의 보호막이 되어줄 가면을 썼다. 좋은 아침, 자기야. 민준이 방에서 나오며 기지개를 켜며 인사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안으려 했다. 서연은 숨을 참으며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억지로 힘을 주었다. 민준의 팔이 허리를 감싸고 그의 따뜻한 입맞춤이 목덜미에 닿는 것을 느꼈. 한때 그녀를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했던 그 손길이 이제는 차갑고 역겹게 느껴졌다. 마치 뱀이 몸을 휘감는 것 같았.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야 했다. 좋은 아침. 그녀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소처럼 들리도록 애썼다. 그녀는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눈까지는 웃음이 닿지 않는 미소였다. 잘 잤어? 아주 잘 잤지. 타임스퀘어에 있는 우리 꿈을 꿨어. 민준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아내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였다. 서연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했다. 아침 식사 내내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연기했다. 그녀는 그날 있을 회의에 대해 그리고 빨리 휴가를 내고 뉴욕으로 날아가고 싶어. 안달이 난 그가 제잘거리는 것을 들어주었다. 서연은 적절한 순간에 맞장구를 쳐주고 민준이 농담을 할 때 웃어주고 그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의 모든 말, 모든 표정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말을, 그의 다정한 시선 뒤에 위선을 보았다. 그녀는 충실한 남편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한 배우를 보았고 그의 연기는 서연도 인정해야 했지만 아주 훌륭했다. 민준이 출근하자마자 서연의 가면은 바로 허물어졌다. 그녀는 식탁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어젯밤에 발견한 증거, 즉 호텔 예약 확인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의심을 심기에 충분히 강력했다. 하지만 서연은 단지 추측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업가였다. 그녀는 구체적인 데이터,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이 추악한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빠르게 검색 엔진에 타이핑했다. 서울 최고 사설 탐정. 그녀는 몇몇 웹사이트를 훑어보고 후기를 읽고 가장 전문적이고 비밀 유지가 철저한 업체를 찾았다. 그녀의 선택은 상류층 고객들의 민감한 사건들을 처리한 실적이 있는 한 흥신소로 기울었다. 그녀는 개인 번호로 전화하지 않았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예비 번호를 사용하여 통화가 추적되지 않도록 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차분했다. 서연은 실명을 밝히지 않고 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두 사람, 즉 남편과 이지아라는 여자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들이 업무 외의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뉴욕으로 여행할 계획이 있는지 알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 즉 전체 이름, 직장,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캡처한 사진을 제공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로 초기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전화기 속 남자가 말했다. 더 빨리 필요해요. 12시간 내 보고서를 받는 조건으로 2배를 지불하겠어요.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원합니다. 사진, 영상,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녹취, 그리고 여행 정보까지. 비밀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말투는 상심한 아내의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CEO의 것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조금 더 차분해졌다. 그녀는 데이터 수집이라는 임무를 전문가들에게 위임했다. 이제 그녀는 다음 단계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고 이번 목표는 그들의 통신 기록이었다. 그녀는 통신사 계정에 로그인했다. 주 계정 보유자로서 그녀는 월별 요금 명세서의 모든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난 3개월치의 청구서를 다운로드했다. 그녀의 눈은 수천 줄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데이터를 빠르게 훑었다. 그녀는 민준의 번호에서 발신된 통화를 필터링했고 거기서 그것을 찾아냈다.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낯선 번호. 통화 시간은 몇 분에서 때로는 1시간 이상까지 다양했다. 종종 늦은 밤이나 민준이 바빠야 할 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졌다. 서연은 그 번호를 복사해서 저장했다. 이 번호는 또 다른 퍼즐 조각이었다. 다음 몇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흘러갔다. 서연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메일에 답장하며 바쁘게 지내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민준의 배신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함께 나눴던 모든 아름다운 추억은 이제 더럽혀졌다. 그들의 첫 로맨틱한 저녁 식사, 민준의 깜짝 프러포즈, 재단에서 그들이 맹세했던 신성한 서약,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졌. 그녀는 자신이 결혼한 남자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자신을 호화롭고 편안한 삶으로 가는 티켓으로 본 기회주의자만 있었을 뿐이다.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듣던 기동서방이라는 말이 이제 그녀에게는 쓰라린 현실이 되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얹혀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제공한 것들을 이용해 자신의 바람을 피우는 데 자금을 댔다. 흥신소에 전화한 지 정확히 10시간 후 이 통신을 위해 특별히 만든 안전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제목은 간결했다. 초기 보고서. 암호화된 첨부 파일을 클릭하여 열 때 서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 보고서는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상세하고 전문적이었다. 첫 페이지는 조사 결과 요약이었다. 그 아래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증거들이 있었다. 원거리에서 촬영된 일련의 사진들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민준과 지아가 구내식당이 아닌 한적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매우 가까이 앉아 함께 웃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명백한 친밀함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가장 고통스러운 사진은 퇴근 후 지하 주차장에서 민준의 차 안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 사진에서 그들은 키스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는 억지로 계속 읽어나갔다. 보고서는 그녀가 통화요금 명세서에서 발견한 낯선 번호가 이지아의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조사관들은 또한 민준 소유의 보조 신용카드 활동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서연이 비상용으로 준 그 카드는 알고 보니 서연을 위한 것이 아닌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비용과 비싼 부티크에서의 선물 구매에 자주 사용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전자 항공권 확인서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승객 이름, 이지아, 목적지, 뉴욕, JFK, 국제공항, 출발 날짜와 시간은 서연과 민준의 항공편과 정확히 일치했다. 항공사도 같았고 단지 좌석 등급만 달랐다. 지아는 이코노미 클래스로 비행할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증명되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오해일 것이라는 희망도 없었다. 계획은 너무나 뻔뻔하고 체계적이었다. 민주는 아내가 지불한 비즈니스 클래스의 호사를 누리고 그의 내연녀는 비행기 뒤편에서 따라올 것이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도시에 착륙하여 서연의 돈과 신뢰를 이용해 그들의 비밀 허니문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고통은 이미 다른 것으로 변해 있었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하고, 더 위험한 무언가로. 그녀는 표면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결의의 용암이 들끓으며 분출할 준비가 된 화산처럼 느껴졌다. 이 배신은 눈물이나 드라마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배신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마땅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파괴하고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고 그녀가 민준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녀는 일어서서 책상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뉴욕 여행 티켓과 바우처가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응시하다가 세계 지도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터치스크린 위에서 대서양을 지나 유럽 대륙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장화 모양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멈췄다. 그녀의 입가에 작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체스판을 뒤엎고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된 여왕의 미소였다. 다음 며칠은 놀라운 연극의 연속이었다. 서연은 자기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상을 받아 마땅한 여배우로 변신했다. 그녀는 상처와 분노를 달콤한 미소, 명랑한 웃음, 그리고 넘치는 열정의 층 아래에 묻었다. 그녀는 민준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녀의 계획에는 절대적인 기습 요소가 필요했다. 민준의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자주 뉴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때 그녀는 도미니크 앙셀 베이커리의 유명한 크로넛 정말 먹어보고 싶어. 우리 지도에 표시해 놨어 라고 말하곤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는 똑같이 가짜 열정으로 맞장구를 쳤다. 물론이지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먹어보자. 서연은 심지어 민준을 데리고 겨울옷을 사러 쇼핑을 가기도 했다. 한 고급 부티크에서 그녀는 두툼한 캐시미어 코트를 들고 말했. 이거 브루클린 다리에서 야경 볼 때 충분히 따뜻할까? 그녀는 거울을 통해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연하지, 자기야. 입으니까 정말 예쁘다. 거기서 사진 많이 찍자. 민준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대답했다. 민준의 눈에 서연은 로맨틱한 여행을 준비하며 들떠있는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그는 그 사랑스러운 시선 뒤에서 서연의 마음이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며 복수의 모든 단계와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민준이 그녀의 얼굴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서연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결의의 불꽃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 거짓말들은 그녀에게 필요한 연료였다. 민준 앞에서 연기를 하는 동안 무대 뒤에서 그녀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의 모든 출장과 휴가를 담당해온 개인 여행사 직원 최수진 씨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민준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 비밀 화상 통화를 잡았다. 수진 씨, 아주 비밀스럽고 긴급하게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서연이 말했다. 서두는 없었다. 물론입니다. 차 대표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진은 고객의 목소리에 담긴 심각성을 감지하며 대답했다. 제 뉴욕 여행 계획 전부 취소해 주세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더 플라자 호텔 스위트룸, 모든 레스토랑 예약, 헬리콥터 투어까지 전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서연이 명령했다. 수진은 놀란 듯 보였다. 취소라니요? 하지만 모든 게 확정되었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대표님,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남편을 위한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러니 비밀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취소해서 환불되는 모든 금액을 새로운 여행을 예약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훨씬 더 호화로운 여행으로요. 목적지는 이탈리아입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이탈리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느 도시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서연의 계획의 천재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지 목적지를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과 지아에게 물리적인 지옥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로마에서 시작하죠. 호텔 대 루시나 하슬러 로마. 둘 중 스페인 계단 전망이 가장 좋은 곳으로 최고의 스위트룸을 원해요. 그 다음 피렌체행 고속 열차 최고 등급 좌석을 예약해 주세요. 거기서는 더 세인트 레지스 프레지덴셜 스위트로요. 마지막은 베네치아 그랜드 캐널이 바로 보이는 그리티 팰리스 스위트에서 묵고 싶어요. 모든 항공편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여야 합니다. 모든 투어는 프라이빗으로 각 도시마다 24시간 대기하는 개인 기사가 필요해요. 각 지역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예약을 잡아주세요.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마세요. 일생일대의 여행으로 만들어주세요. 수진은 이 모든 지시사항을 빠르게 받아 적었다. 정말 엄청난 여행이 되겠네요. 대표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수진 씨.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하려면
이 모든 패키지를 환불 불가 조건으로 예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겠지만 완벽해요. 서연이 말을 잘랐다. 그렇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단단히 잠겨 있길 원해요. 취소 불가, 변경 불가, 협상 불가, 모든 티켓과 바우처는 제 비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 주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는 어떤 확인서도 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는 이제 이것이 단순한 휴가 계획 변경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다. 몇 시간 안에 확인 이메일들이 서연의 비밀 메일함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로마행 퍼스트 클래스 티켓, 자동차 한 대 값에 달하는 호화로운 스위트룸 바우처, 바티칸과 우피치 미술관, 개인 투어 일정. 들어오는 모든 이메일은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번 부부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남편을 가둘 아름다운 황금 세 장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이탈리아로 가는 초호화 여행에 갇혀 있는 동안 내연녀는 뉴욕에 홀로 발이 묶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준의 얼굴을 상상했다. 출발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서연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연기를 유지해야 했다. 그녀는 심지어 노트북에 센트럴 파크에서 해야 할 10가지 기사를 띄운 브라우저 탭을 일부러 열어두어 민준이 그들의 계획이 변하지 않았다고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반면 민준은 점점 더 신이 나면서도 약간 긴장한 듯 보였다. 서연은 그 긴장이 자신과의 여행 때문이 아니라 지아와의 만남을 위해 조율해야 할 복잡한 동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민준이 몰래 보내는 짧은 메시지의 내용까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중에 내 호텔 로비에서 만나. 또는 서연이한테 갑자기 미팅 잡혔다고 할게. 그 모든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녀의 결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할 뿐이었다. 출발 전날 밤 서연은 캐리어에 마지막 짐을 넣고 있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준비 끝났어. 나의 여왕님. 내일이면 우리는 꿈의 도시로 날아가는 거야. 그가 서연을 뒤에서 안으며 말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그 가짜 포옹을 마지막으로 느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돌아서서 남편의 뺨에 양손을 얹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물론 준비됐지. 당신 평생 절대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거야. 약속할게. 그녀의 말에는 민준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에게 그것은 로맨틱한 여행의 약속이었다. 서연에게 그것은 민준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복수의 맹세였다. 그날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세 장은 완성되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녀가 할 일은 먹잇감이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내일 공항에서 그녀는 그 문을 아주 세게 닫아버릴 것이었다. 출발 당일 아침은 가짜 열기로 가득했다. 민준은 활짝 웃으며 잠에서 깼다. 그의 눈은 목적지를 상상하며 반짝였다. 서연은 그 눈의 반짝임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도시에 있는 다른 여자를 포함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 아침에 교통체증을 뚫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준은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그는 자유의 여신상을 가까이서 보는 것이 얼마나 멋질지에 대해, 영화에서처럼 길거리 상인에게 핫도그를 사 먹고 싶다는 계획에 대해, 밤의 타임스퀘어의 번잡함을 느껴보고 싶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흔들리지 않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은 그녀가 모으고 있는 작은 칼날과도 같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그저 이상한 냉담함만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건물과 거리들을 보았고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곧 절정에 다다를 드라마의 관객이자 감독이었다. 왜 그렇게 조용해, 자기야?
신나지 않아? 민준이 서연의 침묵을 눈치채고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냥 너무 설레서 말이 안 나와. 그냥 모든 걸 상상하고 있었어. 우리 인생 최고의 여행이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심으로 들려서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거짓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웅장한 J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캐리어를 내렸다. 큰 캐리어 4개, 2개는 서연의 것, 하나는 민준의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민준이 기념품을 위해 준비하자던 빈 캐리어였다. 서연은 잠시 그 빈 캐리어를 쳐다보았다. 그 캐리어는 민준의 탐욕과 배신의 상징이었다. 마음속으로 서연은 공황. 다른 한편에서 아마도 자신의 짐을 끌며 민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몇 초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을 지아를 그렸다. 차가운 혐오감이 서연을 휩쓸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을 유지했다. 그들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갔다. 카운터 위 큰 전광판에는 뉴욕 JFK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그들의 캐리어가 쌓인 카트를 밀었다. 그는 마치 세상의 왕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부유한 아내를 성공적으로 속였고 곧 스릴 넘치는 이중 모험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세심하게 준비된 덫으로 직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서연은 민준이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민준의 약간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관찰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따금 휴대폰을 흘끗 보며 주머니에 다시 넣기 전에 빠르게 짧은 메시지를 타이핑하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지아에게 그들의 탑승 게이트 번호를 알려주거나 그의 내연녀가 있어야 할 곳에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일 테지. 민준의 모든 몸짓이 이제 서연의 눈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체크인 직원이 상냥하게 인사했다. 네, 뉴욕행 비행기 체크인하려고요. 민준이 2개의 여권과 예약 확인서를 건네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넓고 매력적이었다. 직원은 그들의 여권을 받고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네, 김민주님, 차서연님, 뉴욕 JFK행 승객 2분 맞으시네요. 수화물은 몇 개이신가요? 캐리어 4개요. 민준이 대답했다. 직원이 수화물 태그를 붙이고 그들의 탑승권을 인쇄하려 할 때 서연이 우아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카운터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어 직원과 민준의 주의를 끌었다. 잠깐만요. 그녀가 달콤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일부러 만든 흥분으로 반짝였다. 자기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신을 위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있어.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서프라이즈? 무슨 서프라이즈? 그는 자신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뒷줄을 흘끗 보았다. 그는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서연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 작게 웃었다. 그녀는 민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시 체크인 직원을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저희는 오늘 뉴욕으로 가지 않아요. 그 말은 허공에 떠 있었다. 직원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민준보다 더 혼란스럽고 충격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의 얼굴은 즉시 변했다. 미소는 사라지고 숨기려 애쓰는 당황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무슨 소리야, 서연아? 장난치지 마. 우리 비행기 곧 뜬단 말이야. 서연은 마침내 그녀의 무기를 꺼냈다. 그녀의 우아한 핸드백 안에서 그녀는 젓갈색 가죽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 그 내용물을 카운터 위에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2장의 퍼스트 클래스 티켓과 한 묶음의 호화로운 바우처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서프라이즈. 그녀가 명랑한 톤으로 외쳤다. 우리는 뉴욕 안 가. 이탈리아로 가는 거야. 민준의 세상은 멈춘 듯 했다. 이탈리아.
그 단어는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어처럼 들렸다. 그의 눈은 테이블 위의 티켓과 서연의 얼굴 사이를 오갔다. 다시 돌아왔다. 그는 목적지를 보았다. JFK가 아닌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 FCO. 그는 다른 항공사 이름을 보았다. 그는 또한 다른 비행 스케줄을 보았다. 지금부터 1시간 후 다른 게이트에서 출발. 이게 다 뭐야? 민준이 쉿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팔을 잡아 따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서연은 능숙하게 피했다. 로맨틱하지 않아, 자기야? 당신에게 진짜 허니문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어. 뉴욕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추울 것 같았거든. 하지만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이게 바로 사랑이지. 서연이 말했.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얼마나 로맨틱한지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키워졌다. 민주는 이제 정말로 당황했다. 그의 뇌는 핑계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서연아, 나 뉴욕에서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단 말이야. 오래전부터 잡아놨던 거라고. 이렇게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 이것이 서연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치 동정심으로 가득 찬 듯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미팅? 오, 내 사랑. 당신은 이미 긴 휴가를 냈잖아. 일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 내가 당신 비서한테 우리가 없는 동안 모든 업무 전화는 거절하라고 이미 말해뒀어. 이건 우리 둘만을 위한 시간이야. 오직 우리 둘만. 서연의 모든 대답은 민준이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타였다. 그는 대중 앞에서 덫에 걸렸다. 그는 화를 낼 수 없었. 그는 뉴욕에 가야만 하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내연녀가 다른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소리칠 수 없었. 만약 그가 이 엄청나게 로맨틱한 서프라이즈를 거절한다면 그는 온 세상에서 가장 배은망덕한 남편처럼 보일 것이었. 처음에 혼란스러워하던 체크인 직원은 이제 감탄의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새로운 예약 코드를 받아 처리하기 시작했다. 와, 정말 멋진 서프라이즈네요. 손님. 네, 로마행 항공편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는 동안 뻣뻣하게 서 있는 조각상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아에게 다급한 메시지를 입력하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계획 취소. 아내가 목적지를 이탈리아로 바꿨어. 그것은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여권 부탁드립니다. 김민주님. 직원의 말이 그의 당황스러운 공상을 깨뜨렸다. 마지못해 민주는 여권을 건넸다. 몇 분 후 로마행 탑승권 2장이 서연의 손에 들려 있었다. 새로운 수화물 태그 또한 그들의 캐리어 4개 모두 부착되었다. 이제는 그의 어리석음의 기념비처럼 느껴지는 빈 캐리어를 포함해서. 자, 다 됐네? 서연이 명랑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의 팔짱을 끼고 카운터에서 그를 끌어당겼다. 가자, 자기야. 우리 게이트는 저쪽이야. 우리의 이탈리아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 민주는 로봇처럼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었다. 그는 방금 서연의 입에서 단 한마디의 비난도 듣지 못한 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패배했다. 그는 자신의 게임에 자신이 당했. 그들이 뉴욕 체크인 카운터에서 멀어질 때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지아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낯선 사람들의 군중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공포 속에서 홀로였고 자신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운명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방금 자신이 치명적으로 얕보았다는 것을 깨달은 여자에 의해 체크인 카운터에서 새로운 출발 게이트로 가는 길은 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침묵으로 가득 찬 여정처럼 느껴졌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그의 옆에 있는 서연은 가볍게 걸었다. 이따금씩 면세점을 가리키며
진짜 관광객처럼 열정적으로 말했다. 저기 봐. 신상 향수 컬렉션이 나왔네. 나중에 잠깐 볼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머릿속의 폭풍과 휴대폰 화면에서 벌어지는 전투로 너무 바빴다. 그는 지아에게 간신히 다급한 메시지들을 보냈다. 긴급 상황 발생. 서연이가 모든 계획을 바꿨어. 비행기 타지 마. 떨리는 손으로. 지아의 답장은 물음표와 분노로 가득 찬 채 빠르게 도착했다. 무슨 소리야? 나 이미 비행기 탔어. 곧 문 닫는다고. 당신 어디야? 민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아가 이미 비행기 안에 있다니. 그 말은 그 여자 혼자서 자신에게는 낯선 도시인 뉴욕으로 날아갈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녀는 그곳에 착륙해서 그가 예약한 호텔로 가서 민준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민준의 공포는 10배로 커졌다. 그는 지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통화는 바로 거절되었다. 당연했다. 지아는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 안에 있었으니까. 민준 씨, 대답 좀 해봐. 무슨 일이야? 지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고 아마도 그 후 그녀의 휴대폰은 완전히 꺼졌을 것이다.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로마행 비행기의 출발 게이트에 도착해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을 위한 탑승 안내가 방송되었다. 서연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가자, 자기야. 우리 차례야.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 들어서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것 같았다. 공간은 넓었고 최고의 럭셔리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개인적인 공간들로 나뉘어 있었다. 상냥한 승무원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샴페인 한 잔을 권했다. 환영합니다. 서연은 우아하게 잔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푹신한 좌석에 앉아 다리를 뻗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중요한 전투에서 막 승리한 장군 같았다. 반면 민주는 교수대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자리에 앉았다. 그는 샴페인 제안을 거절했다. 주위의 화려함은 조롱처럼 느껴졌. 편안함을 주어야 할 개인 공간은 이제 독방처럼 느껴졌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의 내연녀를 재앙으로 이끌고 갈 다른 비행기로 날아가 있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서 후진하기 시작하고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 민주는 엔진의 진동을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신호로 느꼈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비행기가 마침내 이륙하여 구름층을 뚫고 솟아오를 때 그는 전혀 유쾌하지 않은 부양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납치당한 것처럼 그의 모든 계획으로부터 강제로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잡지를 뒤적이는 데 열중하고 있는 서연을 흘끗 보았다. 아내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하고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이 아니었다. 이것은 로맨틱한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 이것은 복수였다. 서연은 알고 있었다. 어떻게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의 공포는 이제 두려움과 섞였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에서 분노나 증오의 기미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차가운 평온함뿐이었고 그것은 왠지 모르게 격렬한 분노보다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다. 로마까지의 12시간 비행은 민준에게 가장 잔인한 심리적 고문 시간이었다. 서연은 뉴욕이나 지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 대신 그녀는 친절함으로 그를 죽였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였. 자기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 뭐 좀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메뉴 좀 봐. 랍스터 테르미도르도 있네. 당신이 좋아하는 거. 그녀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민주는 음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입맛 없어. 그가 짧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 같이 영화 볼까?
새로운 로맨틱 영화 많이 나왔던데. 서연이 다시 제안하며 그들 앞에 엔터테인먼트 화면을 가리켰. 민주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최대한 크게 틀어 자신의 생각을 잠재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뉴욕에서 혼란스럽고 분노에 차 있을 지아의 모습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그 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돈이 많지 않았. 모든 여행 경비와 호텔 비용은 민준이 그의 신용카드로 선결제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비를 위해 지아는 겨우 충분한 돈만 가져갔다. 그리고 민준은 그녀에게 어떻게 연락할까? 그는 로마에 착륙해야만 휴대폰을 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지아는 아마 뉴욕에 착륙했을 것이다. 시차는 엄청났다. 비행 중 객실 조명이 어두워졌을 때 서연은 좌석을 평평한 침대로 바꿨. 나 잠깐 잘게, 자기야. 도착할 때쯤 깨워줘. 그녀가 말했다. 몇 분 안에 서연은 잠이 들었다. 혹은 적어도 잠든 척했. 그녀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했. 민주는 어스름 속에서 평화로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다. 그는 이 여자를 얕보았. 그는 서연이 바쁘고 사랑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순진한 커리어 우먼이라서 달콤한 말과 가짜 관심으로 쉽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완전히 틀렸. 그의 앞에 누워있는 이 여자는 날카로운 두뇌와 얼음처럼 차가워질 수 있는 심장을 가졌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갑작스러운 목적지 변경, 공항에서의 함정. 이 모든 것은 그를 고문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분노가 민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며 그의 공포를 대신했다. 감히 서연이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대중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키고 그의 계획을 망쳐놓다니. 하지만 그 분노는 그가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자마자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가 사는 아파트, 그가 모는 차, 그가 입는 명품 옷, 심지어 지갑 속의 돈까지 모든 것이 서연에게서 나왔다. 그는 이 여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 그리고 지금 그는 그녀와 함께 3만 피트 상공에 갇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돈도 권력도 그리고 탈출구도 없이 날아가고 있었다. 두려움이 다시 그를 사로잡았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지나가던 승무원이 민준의 긴장되고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의사를 불러드릴까요? 그녀가 상냥하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비행 공포증이 있어서요. 민준이 거짓말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이었다. 승무원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손님. 저희 비행은 매우 순조롭습니다. 심호흡을 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승무원이 떠나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구름 바다뿐이었다. 그는 고립된 기분이었. 우주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듯했다. 그는 다시 서연을 힐끗 보았다. 잠든 모습조차도 서연은 너무나 권위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 민주는 이것이 더 이상 허니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심판이었고 이 비행기는 그를 곧장 법정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기장이 곧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의 착륙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을 때 민주는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감방으로 다가오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를 듣는 죄수처럼 느껴졌다. 서연의 이탈리아 모험은 곧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민준에게 그의 악몽은 이제 막 가장 끔찍한 장으로 접어들려 하고 있었다.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로마 시내 중심으로 가는 여정은 그 고급 세단 안에 가라앉아 있는 추악함과 대조되는 아름다움의 행렬이었다. 창밖으로는 고대 수로의 유적이 현대적인 교통 흐름 속에서 장엄하게 서 있었다. 이탈리아 특유의 소나무들이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테라코타색의 건물들은 역사의 온기를 뿜어냈다. 서연은 진심 어린 관심으로 몇몇 풍경들을 가리켰다. 그녀는 언제나 역사와 건축을 동경해왔다. 하지만 그녀가 말할 때마다 그녀의 말들은 민준이 쌓아올린 침묵의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민준은 창밖에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가격에 로밍 데이터 패키지를 바로 구매했다. 비용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 그는 지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가 받은 일련의 메시지들은 그의 남은 평정심을 산산조각 내는 총알 세례와 같았다. 지아는 뉴욕에 착륙했다. 그녀는 혼자였고 두려워했고 극도로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이 비상용으로 준 신용카드가 거절당하는 바람에 JFK 공항에 발이 묶였. 지아는 해명을 요구하며 대문자와 느낌표로 가득 찬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준을 욕했다. 민준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으며 땀에 젖은 손가락으로 새로운 거짓말들을 타이핑했다. 참아줘. 자기야. 아주 긴급한 집안 문제가 생겼어. 최대한 빨리 돈 보내줄게. 하지만 어떻게 돈을 보낼 것인가? 그의 모든 계좌는 서연에게 묶여 있었다. 그는 완전히 무력했다. 서연이 고용한 개인 기사 엔초라는 이름의 멋진 이탈리아 중년 남성은 이따금씩 백미러를 통해 그들을 흘끗 보았다. 그는 평온해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과 바이올린 줄처럼 팽팽하게 긴장한 남성을 보았다. 그는 아마 그들이 긴 비행 끝에 흔한 부부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판사와 피고인을 그들의 법정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다. 차가 스페인 계단 꼭대기에 당당하게 자리 잡은 전설적인 하슬러로마 호텔 앞에 멈췄을 때 민주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이 호화로움 속에서 그는 서연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다시 한번 그의 매력을 사용해 아내가 느낄지도 모를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이기를 바랐다. 그 희망은 그들이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들어서자마자 산산조각 났다. 그곳은 단순한 호텔 방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호화로운 아파트였다. 가구는 고풍스러웠고 천장은 프레스코아로 장식되어 높았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로마 전경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넓은 개인 테라스였다. 영원의 도시가 그들 아래에 살아있는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것은 민준이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종류의 사치였고 이제 그는 그 한가운데에 사기꾼으로 서 있었다. 민준이 그 풍경에 넋을 잃은 동안 서연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녀는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들을 안내한 호텔 직원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한 뒤 천천히 문을 닫았다. 문이 잠기는 딸깍. 소리가 민준의 귀에는 너무나 최종적으로 들렸다. 여전히 지아에게 연락하고 돈을 보낼 방법을 궁리하던 민준은 방구석으로 걸어가 서연에게 등을 돌리고 전화를 걸려 했다. 휴대폰 꺼,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렸다. 목소리는 크지도 화나 있지도 않았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롭고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가득했다. 지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민준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눈물도 히스테리도 없었고 오직 끔찍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서연아, 뉴욕일, 그 미팅 말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조용히 해. 서연이 말을 잘랐다. 당신이 말할 차례는 끝났어. 이제 당신은 듣기만 해. 그녀는 대리석 커피 테이블로 걸어가 가방 안에서 얇은 태블릿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켜서 민준을 향하도록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작은 게임을 시작해볼까? 그녀가 말했. 태블릿 화면이 켜지며 문서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호텔 인디고 예약 확인
이메일 사본이었다. 이지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예약하는 걸 도와준 것뿐이라고. 서연은 화면을 넘겼다. 다음 문서가 나타났다. 그것은 뉴욕행 비행기에 대한 지하의 전자항공권 사본이었다. 같은 항공사, 같은 날짜, 우리 허니문과 같은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것도 도와줬구나. 정말 친절하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비아냥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준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 말 들어봐.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지아 씨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내가 친구로서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친구. 서연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조금의 행복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신이 한밤중에 자주 통화하던 친구. 매달 내 전화 요금 청구서에서 수십만 원을 쓰게 만들던 그 친구. 그녀는 화면을 다시 넘겨 그들의 통화 요금 명세서에 지아의 번호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여주었다. 민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서연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조사할 줄은 몰랐다. 그는 마치 미로에 갇힌 쥐처럼 느껴졌고 모든 출구는 이미 막혀 있었. 그리고 좋은 친구로서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당신은 그녀를 로맨틱한 저녁 식사에 자주 데려가고 비싼 선물도 사줬지. 안 그래? 내가 당신한테 준 비상용 신용카드로 말이야. 태블릿 화면은 이제 민준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과 부티크의 이름들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이 하나씩 벗겨졌다. 그는 서연의 심판하는 시선 앞에서 벌거벗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서연이 민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넘겼다. 사진 갤러리가 열렸다. 첫 번째 사진은 흐릿했지만 멀리서 찍은 민준과 지아가 카페에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음 사진은 매우 선명했다. 그 사진은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것이었다. 서연이 사준 그 차 안에서 민준이 지아와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일격은 치명적이었다. 더 이상의 부인도 더 이상의 변명도 없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푹신한 소파에 주저앉았. 마치 다리가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히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서연은 태블릿을 끄고 내려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 주위를 돌았다. 마치 무력해진 먹잇감 주위를 맴도는 포식자처럼. 난 당신을 사랑했어, 민준 씨.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억눌렀던 감정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난 당신에게 모든 걸 줬어. 내 세상, 내 마음, 내 신뢰. 내가 힘들게 일한 결과물까지. 난 우리를 위해 이 성을 지었어. 그런데 당신은 뭘 했지? 당신은 내 성 안으로 시궁창 쥐를 끌어들였어. 당신은 내 돈, 내가 제공한 것들, 심지어 내가 당신에게 선물한 허니문 여행까지 이용해서 당신 내연녀와 내 등 뒤에서 즐기려고 했어. 그녀는 민준 앞에 멈춰서서 그가 고개를 들게 만들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 당신은 심지어 대단한 배신자도 아니야. 당신은 허술했어. 여기저기 흔적을 남겼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여자가 당신의 그 값싼 거짓말을 꿰뚫어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냐고. 서연아, 내가 미안해. 민준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미안해. 서연이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미안하다는 말로는 이 모든 걸 갚을 수 없어. 당신은 내 마음만 부순 게 아니야, 민준 씨. 당신은 내 지성을 모욕했어. 당신은 기생충, 은혜도 모르는 기둥서방이야. 당신은 이 모든 호사를 누렸지만 그 호사의 원천에 대한 존중은 조금도 없었어. 그녀는 테라스로 걸어가 유리문을 활짝 열었다.
로마의 저녁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이 풍경 좀 봐, 민준 씨. 아름답지? 이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었던 세상이야. 그리고 당신은 이걸 지하 주차장에서의 값싼 불륜과 맞바꾼 거야. 그녀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지갑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유로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여기 몇백 유로. 오늘 밤 싼 숙소를 찾고 저녁 먹기에는 충분할 거야. 당신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그 후는 당신 알아서 해. 민주는 그 돈을 쳐다보고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쳐다보았다. 당신, 날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야. 서연이 정정했다. 나는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지하와의 뉴욕에서의 꿈 같은 허니문은 망가졌을지 모르지만 걱정 마. 로마에서의 우리 이별 허니문에 온 걸 환영해. 이제 내 스위트룸에서 나가.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절대적인 단호함으로 발음되었다.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 민주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그 여자의 눈에서 남은 사랑이나 연민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차갑고 텅 빈 사막뿐이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는 문으로 걸어가 테이블 위에 돈을 집어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위트룸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고요한 호화로움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잠시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러고 나서 그녀는 테라스로 걸어가 로마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저 아래 도시는 방금 일어난 드라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다시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그녀의 짐은 내려놓아졌다. 그녀의 전쟁은 승리했다. 정적. 민준의 등 뒤로 문이 닫힌 후 호화로운 스위트룸을 감싼 정적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몇 분 동안 서연은 방 한가운데에 조각처럼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의 현실이 자신에게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그 배신자와 대면했고 그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했으며 그를 자신의 삶에서 쫓아냈다. 소리 지름도 깨지는 접시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효율적인 처형만이 있었다. 그녀는 테라스로 걸어가 대리석 난간에 기댔다. 그녀의 눈은 저 멀리 석양빛 아래 반짝이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녀는 넘쳐흐르는 승리감을 느끼거나 혹은 마침내 터뜨릴 수 있는 분노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오히려 엄청난 피로감이었다. 마치 온 힘을 소진하는 긴 전투를 막 끝낸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에 떨어졌고 이어서 다른 눈물방울들이 뒤따라 그녀는 민준을 잃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방금 문 밖으로 나간 남자는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환상이었고 사기꾼이 만들어낸 가짜 인물이었다. 서연은 꿈을 잃은 것에 대해 울었다. 그녀는 산산조각 난 자신의 신뢰를, 빼앗긴 순수함을, 그리고 잘못된 사람에게 낭비한 소중한 시간을 슬퍼했.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울었다. 사랑에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던 강한 여자를. 그녀는 10분 동안 자신에게 울 시간을 주었고 그 슬픔이 빠져나갈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마침내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 장은 이제 끝났다. 더욱 단단해진 걸음으로 그녀는 다시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의 배신이 자신의 여행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이곳은 그녀의 허니문이 되어야 했고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계속할 것이었다. 하지만 먼저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었.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시차에 상관없이 두 통의 국제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서울에 있는 그녀의 변호사에게였다. 그녀의 모든 회사 법률 업무를 처리해온 강태욱이라는 단호한 남자였다. 강 변호사님, 저 서연입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민준 씨에 대한 이혼 소송 서류를 즉시 준비해 주세요. 사유는 불륜입니다. 필요한 모든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유감스러운 소식이네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서연이 이어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다시 CEO의 것으로 돌아왔다. 모든 공동 재산을 즉시 동결시켜 주세요. 제 계좌와 연결된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주세요.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오는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그가 어떤 것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의 개인 물품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제 다음 전화에서 처리할 겁니다. 서연이 말했.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님. 두 번째 전화는 그녀의 개인 경호팀장인 한상철 실장에게였다. 군장교 출신이었다. 한 실장님, 드릴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즉시 민준 씨가 회사 건물이나 제 개인 소유의 어떤 부동산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둘째, 내일 아침 제 아파트로 팀을 보내주십시오. 민준 씨의 모든 물건, 옷 한 벌, 개인 소지품 하나까지 모두 포장해서 부산에 있는 그의 부모님 댁 주소로 보내버리세요. 제가 돌아갔을 때 그 아파트에 그의 흔적이 깨끗이 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한 실장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답했다. 두 통의 전화가 끝난 후 서연은 어깨 위에 마지막 짐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과거와 연결하는 모든 끈을 잘라냈다. 체계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존재에서 민준을 지우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현재의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도시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룸서비스를 주문했다. 거창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최고의 프로세코 한 병과 신선한 과일 한 접시였다. 주문한 것이 도착하자 그녀는 그것을 테라스로 가져갔다. 그녀는 탄산 와인을 크리스털 잔에 따르고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로마의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올렸. 자유를 위하여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고는 그것을 마셨다. 차갑고 톡 쏘는 음료의 맛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서연은 다른 사람으로 잠에서 깼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온전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여행, 일정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개인 투어를 했다. 한때 그토록 강력했던 제국의 폐허 한가운데 서서 그녀는 자신이 작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힘, 배신, 그리고 살아남는 능력에 대한 긴 역사와의 연결을 느꼈다. 그녀는 가이드가 황제와 검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자신의 삶과의 유사점을 보았다. 그녀 또한 자신만의 경기장에서 방금 싸움에서 이긴 전사였다. 오후에는 트레비 분수를 방문했다. 전설에 따르면 동전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했다. 그녀는 지갑에서 동전 하나를 꺼냈다. 예전에는 민준과 함께 이 동전을 던지며 그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상상했었다. 이제 그녀는 다른 희망을 품고 그 동전을 던졌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미래의 행복, 힘, 그리고 지혜를 위해 소원을 빌었다. 여행은 피렌체로 이어졌다. 그녀는 르네상스 예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그녀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그림 앞에서 거의 1시간을 서 있었다. 그녀는 바다의 거품에서 순수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랑의 여신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실망의 바다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된 비너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오후를 아르노 강변을 따라 목적 없이 산책하며 젤라토를 즐기고 폰테 베키오의 한 가게에서 금목걸이를 사는데 보냈다.
기념품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메달로서 마지막으로 그녀는 베네치아에 도착했다. 물 위의 도시는 마법 같은 평온함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곤돌라를 빌렸다. 흔해 빠진 로맨틱한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찰의 순간을 위해서. 곤돌라가 조용한 좁은 운하를 따라 평화롭게 미끄러져 갈 때 서연은 물에 비친 낡은 건물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 사랑은 그 당시에는 진짜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후회하는 것은 그 사랑이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비싼 교훈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확실히 배웠다. 이탈리아에서의 마지막 밤, 그녀는 번화한 산 마르코 광장의 한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오케스트라의 부드러운 음악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레드 와인 한 잔을 주문하고 웅장한 대성당의 경치를 즐겼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변호사인 강태욱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초기 절차는 지시대로 진행 중입니다. 소장 접수 완료. 민준 씨의 모든 금융 접근 차단. 아파트는 정리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잔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녀는 배신으로 더럽혀진 허니문 계획을 자기 치유의 순례 여행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탈리아에 왔지만 새로워진 영혼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홀로,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돌아가는 여왕으로서. 하슬러 로마 호텔 스위트의 호화로움에서 번잡한 돌길 위로 내던져진 민주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따뜻한 오후 공기가 숨막히게 느껴졌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상상도 못할 사치에 둘러싸여 세상의 정점에 있었다. 이제 그는 마치 노숙자처럼 몸에 걸친 옷과 주머니 속력권, 그리고 서연이 마치 거지에게 던져주듯 던져준 몇 장의 유로 지폐만을 가진 채 보도에 서 있었다. 그 모욕감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비행 내내 잠잠했던 공포가 이제 온 힘을 다해 그를 다시 사로잡았다. 그는 지아에게 연락해야 했다. 그는 머물 곳을 찾아야 했다. 그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목적 없이 걸으며 웃고 사진 찍는 관광객들로 가득 찬 거리를 헤맸다. 모든 웃음소리가 그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마침내 좁은 골목에 있는 작은 PC방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컴퓨터 사용 일시간 요금을 지불했다. 그의 이메일 수신함과 메신저 앱은 지아의 분노 폭발로 가득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공포, 비난, 그리고 욕설이 뒤섞여 있었다. 내 신용카드가 호텔에서 거절당했어. 경찰 부를 뻔했다고. 퀸즈에 있는 싸구려 여관에 하룻밤 보증금 내느라 내 남은 돈 다 썼어. 너 어디야? 이 개자식아. 민주는 그 메시지를 읽고 배가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 열정과 사치로 가득할 것이라 상상했던 비밀 허니문은 국제적인 물류 재앙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지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당연했다. 지아는 아마 자고 있거나 더 가능성 있게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거짓말과 공허한 약속으로 가득 찬 긴 답장을 타이핑했다. 그는 서연을 탓하며 그녀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계획을 바꾼 미치고 집착하는 여자로 묘사했다. 나 너 없이 로마에 갇혔어. 자기야. 너한테 갈 방법을 찾고 있어. 버텨줘. 최대한 빨리 돈 보낼게. 그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그의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알면서도 그날 밤 민주는 테르미니역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싼 방을 빌렸다. 방은 좁고 답답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벽은 얇아서 옆방에서
이탈리아어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삐걱거리는 침대에 몸을 눕혔을 때 그곳과 하슬러의 프레지덴셜 스위트 사이의 대조는 너무나 극명해서 물리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금이 간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을 쫓아낼 때의 서연의 평온한 얼굴에 시달렸다. 그는 그 여자를 얕보았다. 그는 서연이 순종적인 양이라고 생각했. 하지만 그녀는 덮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참을성 있는 암사자였. 한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뉴욕에서 지아는 자신만의 악몽을 겪고 있었다. 그녀가 화려한 러브스토리의 배경으로 꿈꿨던 도시는 이제 차갑고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그녀가 묵었던 퀸즈의 싸구려 여관은 맨해튼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첫날을 좁은 방 안에서 서성이며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민준이 약속한 송금을 기다리며 보냈다. 그 돈은 결코 오지 않았. 둘째 날, 그녀의 공포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현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녀는 식료품점에서 값싼 빵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 그녀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창피했다. 그녀는 아내에게서 빼앗은 남자가 알고 보니 무능하고 무력해서 뉴욕에 버려졌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너무 강했다. 셋째 날, 그녀는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어 그 여관에서 체크아웃해야 했다. 캐리어를 뒤에 끌고 그녀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목적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철역에 앉아 추운 날씨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그저 기차를 기다리는 척하며 보냈다. 마침내 자존심을 삼키고 그녀는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울며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했다. 여행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고. 당황한 그녀의 부모님은 결국 이코노미 클래스 편도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보내주었다. 민준의 서울 귀국길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연이 준 돈은 겨우 이틀을 버틸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결국 부산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해야 했. 지갑을 잃어버렸고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값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의 부모님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그가 필요로 하는 돈을 송금해 주었다. 그의 귀국 비행은 비행기 가장 뒷부분의 좁은 좌석에서 보냈다. 퍼스트 클래스의 호사를 누리며 유럽으로 날아간 후의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였다. 서울에서의 민준과 지아의 재회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울역 근처의 한 허름한 분식집에서 만났다. 지아가 착륙한 지 며칠 후였다. 지아는 초췌해 보였다.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민준 또한 엉망이었다. 면도도 하지 않았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그래서 지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온기가 없었다. 당신 변명이 뭐야? 민준은 서연에 미친 서프라이즈에 대한 자신의 버전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지아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 아내 탓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야. 네가 무능한 거라고. 나한테 온 세상을 약속한 건 너였어. 하지만 내가 얻은 건 퀸즈에서의 악몽뿐이야. 네가 모든 걸 통제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넌 그냥 서연이가 쥐고 흔드는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민준이 반박했다. 그의 자존심이 상처 입었다. 그녀가 덫을 놨고 넌 바보처럼 그 덫에 걸려든 거야. 지아가 맞받아쳤다. 이제 어떡할 건데? 나는 너무 오래 무단결근해서 직장에서 잘렸어. 내 적금도 다 썼다고. 그리고 넌 이제 뭘 가졌는데? 그 질문은 민준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가 아파트로 돌아가려 했을 때 그의 출입은 이미 차단되어 있었. 그의 물건들은 부모님 댁으로 보내졌다. 그의 모든 카드는 통결되었다. 그는 완전히 서연의 삶에서 지워졌다.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작고 비좁은 고시원 방을 빌려야 했다. 그 방은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하나가 들어갈 정도였다. 그들이 한때 즐겼던 사치, 별이 빛나는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디자이너 부티크에서의 쇼핑, 호화로운 휴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서 온 꿈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현실은 이제 누가 월세를 낼 것인지, 누가 전기세를 낼 것인지, 그리고 가장 싼 저녁 메뉴가 무엇인지에 대한 싸움이었다. 그들이 함께하는 삶은 지옥이었다. 그들이 서로에게서 보았던 매력과 끌림은 삶의 어려움에 삼켜져 사라졌다. 지아는 민준을 더 이상 매력적인 성공한 남자로 보지 않고 아내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버릇없는 패배자로 보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며 그들의 운명을 민준 탓으로 돌렸다. 당신이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가 그녀가 자주 하는 말이었다. 반면 민준은 지아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보았다. 그는 지아가 계속해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도록 부추겼고 이제는 맛이 없어진 열정의 약속으로 자신을 유혹했다고 느꼈다. 그는 서연과의 편안하고 쉬운 삶을 그리워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 자신의 차, 그리고 그가 누렸던 재정적 자유를 그리워했다. 그는 지아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그가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 그의 감옥의 간수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일상이 되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싸웠고 평판이 망가진 후 민준이 좀처럼 다시 구하지 못하는 직장 때문에 싸웠고 닿지 않은 치약 같은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싸웠다. 한때 그들 사이에 불타올랐던 사랑과 욕망은 증오와 후회의 재로 변했다. 그들은 함께 갇혔고 그들의 실패에 묶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배신에 대한 가장 큰 벌은 사치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매일 서로의 삶을 망친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아야 했다. 그들은 서로를 원했고 그것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유럽에서 그녀를 태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을 때 서연은 떠날 때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평화. 한때 쓰라린 추억으로 가득했던 도시. 서울은 이제 높은 곳에서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을 배신의 무대로 보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는 그녀의 왕국으로 보았다. 그녀는 상처받은 아내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자를 되찾을 준비가 된 단독 여왕으로서 돌아왔다. 자신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들어서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답답한 방에 있다가 처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다. 그녀의 개인 경호팀은 완벽하게 일했다. 민준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때 민준의 비싼 셔츠들로 가득 찼던 옷장은 이제 텅 비어 새로운 것들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던 그들의 결혼사진은 사라졌다. 아파트는 더 넓고 더 가볍고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된 것 같았다. 처음 며칠 동안 서연은 자신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바로 바쁜 업무에 뛰어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단순한 일상을 즐겼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 위로 해가 뜨는 것을 보며 발코니에서 요가를 하고 직접 아침을 만들고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다. 그녀는 혼자만의 편안함을 다시 찾았다.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동안 잠시 잊었던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존경심으로 맞이했다. 그녀의 이혼에 대한 소문은 분명 퍼졌겠지만 아무도 감히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리더에게서 변화를 보았다. 때때로 피곤해 보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산만해 보였던 이전의 서연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이 회사를 맨손으로 일군 날카롭고 집중력 있고 비전으로 가득 찬 예전의 서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다. 그녀의 첫 이사회 회의에서 그녀는 너무나 대담하고 훌륭한 새로운 확장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흥분시켰다. 그녀는 단지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한 힘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혼 절차 자체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주는 지아의 재촉과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반소를 제기하려 했다. 그의 값싼 변호사를 통해 그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결혼 생활 동안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서연의 재산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서연의 변호사인 강태욱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단지 서연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불륜 사진들, 신용카드 거래 내역, 지하의 항공권 사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서연이 예전에 서명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던 매우 상세한 혼전 계약서. 그 계약서는 서연이 결혼 전과 결혼 중에 소유한 모든 자산은 불륜으로 인한 이혼 시 온전히 그녀의 소유로 남는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판사는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민준의 소송은 기각되었다. 그들의 이혼은 확정되었다. 민준은 창피함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법정을 나섰다. 서연은 그 마지막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전적으로 강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그날 그녀는 오히려 도시 외곽의 한 보육원에서 그녀가 새로 설립한 자선재단을 통해 전에 구원한 새로운 도서관과 컴퓨터실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질 때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이 그녀에게 주었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만족스러운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선을 행하는 힘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를 걱정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보고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결코 민준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질문을 받으면 그녀는 그저 그건 제 인생의 한 챕터였고 이제 끝났어요. 많이 배웠고 이제 다음 챕터에 집중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녀의 강인함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서재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민준과의 관계에서 나온 몇 가지 기념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첫 데이트 영화표, 그의 프러포즈 때 받은 마른 꽃,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스냅 사진 몇 장이 있었다. 그녀는 그 물건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분노나 슬픔 없이 그저 안도감만을 느꼈다. 그녀는 그 상자를 들고 사무실의 문서 파쇄기로 가져가 그 내용물을 하나씩 집어넣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마무리 의식이었다. 민준과 지아의 운명에 대한 소식은 이따금씩 오랜 지인을 통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그들이 어렵게 살고 자주 고시원을 옮겨 다니며 그들의 싸움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고 들었다. 평판을 잃은 민준은 괜찮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했다. 호화로운 삶에 대한 꿈이 산산조각 난지 않은 비통하고 성질 고약한 여자가 되었다. 서연은 그들의 고통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우주가 스스로 균형을 맞추었다고 느꼈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것을 거두었다. 이혼 후 6개월, 서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그녀는 일부러 며칠 더 머물며 혼자만의 휴가를 즐겼다. 어느 날 오후, 도쿄의 조용한 신주쿠교엔 공원을 산책하던 중 그녀는 연못가의 벤치에 앉아 피기 시작한 벚꽃을 바라보았다. 근처에서 풍경 사진을 찍던 한 일본인 남성이 실수로 렌즈를 떨어뜨렸다. 서연은 그가 렌즈를 줍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다. 그 남자는 건축가였고 디자인과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다. 그들의 대화는 쉽고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들은 결국 남은 오후를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며 보냈다. 가식도 숨겨진 의도도 없이 그저 진솔한 인간적인 교감만이 있었다. 오후에 헤어질 때 그들은 명함을 교환했다. 서연은 그 남자를 다시 만날지 어떨지 몰랐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더 이상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과 다시 웃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녀는 삶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들에 열려 있었다. 이야기는 로마에서의 그 결정적인 밤으로부터 1년 후에 마무리된다. 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 있었다. 배신을 발견하기 전날 밤과 똑같이, 하지만 지금 거기에 서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더 현명했고, 더 강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과 함께 진정으로 행복했. 그녀는 아래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도시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에는 그것을 자신의 러브스토리의 배경으로 보았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왕국으로 보았다.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건설하고 자신의 지성으로 지켜냈으며 밝은 미래로 이끌어갈 왕국. 홀로, 그리고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을.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과거를 슬퍼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축하하기 위해서, 배신의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 이전보다 더 장엄하고 더 강력해진 여왕을 위하여.